또 계속 우리 지난주에 하던 이야기 이어서 할 건데, 지난주까지 하던 이야기가 수소, 헬륨,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아이고야 너무 좁게 잡았네. 플로린, 네온, 헬륨, 그 다음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 아르곤, 칼륨, 칼슘. 네, 일단 원소기호는 혹시 조금 헷갈리는 거나 이런 게 있으면 야물딱지게 외워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당장에 굳이 여기 화학까지 길게 생각 안 하더라도 계속 쓰는 거니까, 그쵸? 계속 쓸 거니까 야물딱지게 잘 외워주시는 게 중요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고 그 뒤로 이어가 보면, 여기 이제 우리 세로줄은 족이라고 하고 가로줄은 주기라고 해서 주기율표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다 였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여기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얘기하는 이 주기율표의 가로줄들은, 이 주기는 껍질수를 결정하는 거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1주기는 껍질이 1개, 2주기는 껍질이 2개, 3주기는 껍질이 3개, 4주기는 껍질이 4개, 그렇게 되는 거였죠. 그치? 그거랑 그 다음에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러니까 족은, 얘는 이제 여기 세로줄을 얘기하는 게 될 텐데, 여기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이런 애들이 1족, 그리고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이렇게 2족 이렇게 될 텐데, 이 족은 이제 최외각 전자수라고도 불러줄 수 있지만, 우리가 주로 쓰는 표현은 이제 원자가 전자수라는 표현을 주로 쓰게 되는 거였었고, 원자가 전자수가 같게 되더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족은 원자가 전자가 1개, 2족은 원자가 전자가 2개, 13족은 3개, 14족은 4개 이런 식으로 되더라 라는 거였죠. 그치? 네. 일단 그렇게랑,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같이 봤던 게 원자가 전자수가, 그래서 1, 2, 3, 4, 5, 6, 7 이렇게 되는데, 최외각 전자수 같은 경우에는 18족을 8로 적지만 원자가 전자수는 0으로 적더라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왜? 원자가 전자수는 반응에 참여하는 전자수를 얘기하는 건데 18족은 반응할 일이 없더라.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갔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홀전자수 얘기를 해서, 홀전자수 같은 경우는 혼자 있는 전자수를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쵸? 근데 이거는 뭘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해 주는 거냐면, 그러니까 요 주기나 족의 이 특징들을 얘기할 때나 원자가 전자수 얘기할 때까지만 해도 좀 보어의 원자 모형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였다면, 홀전자수는 오비탈을 기준으로 얘기를 해서, 얘네들은 혼자 있는 전자수가 쟤네들이 s오비탈에 전자가 하나 들어간 애들이라 1개였던 거고, 그치? 그리고 요 두 번째까지도 싸움의 원리에 의해서 그냥 s오비탈을 채울 테니까 홀전자수가 0으로 줄었다가, 그 다음에 여기 13족에는 이제 p오비탈, 그러니까 붕소 같은 경우는 2p오비탈의 전자 하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3p오비탈의 전자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서 홀전자수가 하나로 늘었다가, 여기 탄소, 규소 얘네들 14족은 p오비탈의 전자가 2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탄소는 2p오비탈의 전자가 2개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요 규소는 3p오비탈의 전자가 2개 들어가는 거고 하게 되는데, 걔네들은 훈트 규칙에 의해서 어떻게 돼? 서로 다른 오비탈에 따로따로 들어가는 거지. 하나가 2px에 들어있으면 하나는 2py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규소 기준으로 하나가 3px에 들어있으면 하나는 3pz 이런 데 들어있다던가, 이렇게 따로 들어있어야 되니까 홀전자수가 2 이렇게 됐다가, 15족에서 홀전자수 3개로 늘어났다가 여기부터는 이제 다시 홀전자수가 줄어들어서 여기는 최종적으로 홀전자수 연계되더라 라는 이야기랑, 그 다음에 우리 이온에 대한 거, 사실 범용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요게 되게 중요해요. 요걸 잘 알아두는 게 되게 중요하지. 우리가 이온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외워두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그때그때 떠올려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족 같은 경우는 이온이 되면 플러스 1가, 그리고 2족은 플러스 2가, 13족은 플러스 3이 되는데, 애초에 이제 붕소 같은 경우는 이온이 잘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계단 표시 잠깐 해놓고,
그 다음에 요 14족은 이온이 될 일이 없어서 우리가 0 내지는 그 프린트 기준으로 이렇게 짝대기 그어놨었는데 저 짝대기는 마이너스를 띈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뭐였어? 이온이 되지 않는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그 다음에 15족은 다시 마이너스 3 해서 16족은 마이너스 2, 17족은 마이너스 1, 18족은 0 이렇게 되는데 이유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원자과 전자가 한 개인 얘네들은 한 개를 버리는 게 편하고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두 개인 얘네는 두 개 버리는 게 편하고 얘네들도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세 개니까 세 개를 버리는 게 편하고 였다가 이제 여기는 가장 바깥쪽에 전자가 다섯 개니까 세 개를 얻는 게 편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네, 얘는 여섯 개니까 두 개를 얻는 게 편하고 일곱 개는 한 개를 얻는 게 편하고 해서 여덟 개를 맞추는 거. 그렇죠? 그래서 오비탈 아니 이온이 전하량이 이렇게 되더라 라는 얘기까지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커지더라.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커지더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렇죠?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얘기면 이제 우리는 이 뒤로 이어서 무슨 얘기를 일단 해볼 거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원자 반지름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될 거냐? 원자 크기에 대한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제 원자 크기를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된다고 쳐봐. 일단 보어 원자 모형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서 합시다. 원래 그 현대적 원자 모형이라고 하는 오비탈 이쪽은요. 필요할 때만 꺼내와서 쓰는 방식으로 쓰고요. 대부분 다 그냥 보어의 원자 모형을 기준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 우리가 그쪽이 이해하기가 훨씬 편하거든. 그래서 이쪽으로 생각하는 게 이해하기가 훨씬 편한데 뭐 오비탈은 필요할 때만 꺼내오는 것뿐만 아니라 조금씩 이제 뭐 오비탈 가지고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은 그냥 조금씩 갖고 와서 생각은 해보기로 하고 일단 당장은 보어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어 원자 모형 기준으로 원자의 크기를 측정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측정하면 되겠어? 그치? 원자 핵으로부터 전자까지의 거리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은 원자는 구형, 우리가 입체상으로 봤을 때 구형으로 생겼다라고 유추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 만약에 평면으로 그린다고 하면 원형으로 생겼다고 생각하게 되겠죠. 애초에 보어 원자 모형은 그 정도면 충분했고 근데 사실 오비탈까지 와봐도 p오비탈은 생긴 게 좀 특이하긴 하더라도 s오비탈은 구형이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껍질로 얘기하는 이런 원형이나 구형으로 생각하는 게 충분히 괜찮은 설명이니까 그럼 그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 가운데 있는 이 원자핵으로부터 이 전자까지의 거리를 이용해서 크기를 표현하면 좋을 것 같다. 왜? 우리가 원의 크기를 표현할 때 원의 반지름 가지고 얘기하면 편하잖아요. 그치? 우리 원의 크기에 설명할 때 보통 넓이나 이런 거보다는 그냥 반지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원자 크기를 얘기할 때 원자 반지름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라고 하는 게 기준이 되는데 근데 일단 그 원자 크기 얘기하기 위해서 전자와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다고 치면 여기서의 전자는 어떤 전자여야 돼? 그치, 가장 멀리 있는 전자. 그러니까 즉 우리가 저거 기준으로 얘기해 봤을 때 최외각 전자수라고 얘기하는 최외각 전자들이나 원자과 전자와의 거리를 보면 되겠지. 그냥 제일 간단하게 표현을 해보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랑 이 원자핵 사이의 거리를 생각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치? 그러면 되는데 자 일단 이 원자 반지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혹은 원자 반지름이 생겨먹은 거 얘네들의 원자 크기가 결정되는 데 있어서 우린 주기가 주는 영향과 족이 주는 영향을 나눠서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주기가 주는 영향부터 생각을 해볼 건데 좀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주기라고 하는 건 저기 적어놓은 대로 결국 껍질수를 결정하는 요소잖아요. 그치? 주기가 1족이면 껍질수가 하나고 2족이면 껍질수가 2개고 3족이면 껍질수가 3개 미안합니다. 족을 얘기하고 있지? 1주기면 껍질수가 하나고 2주기면 껍질수가 2개고 3주기면 껍질수가 3개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상황에서 그럼 수소랑 리튬의 크기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누가 더 클 것 같아? 리튬이 더 클 것 같아? 왜? 껍질이 더 많으니까, 그치? 얘는 껍질이 1개고, 그러니까 얘는 1주기니까 껍질이 1개야.
그러니까 얘는 2죽이니까 껍질이 2개거든? 그럼 만약에 우리가 또 리튬이랑 나트륨을 비교한다고 쳐. 그럼 누가 더 클 것 같아? 나트륨이 더 크겠죠. 나트륨은 3죽이니까 껍질이 3개거든? 사실 이건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더라도 껍질 수가 많아지면 크기가 커지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얼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치? 네, 그래서 딱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해 줄 수 있어도 되게 좋긴 하고요. 그러니까 주기가 커질수록, 그러니까 요 방향, 주기율표에서의 방향은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 원자의 크기가 커진다라고 하는 걸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껍질 수가 많아져서라기보다는 이걸 조금 더 과학적으로 설명한다라고 보면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나를 좀 봐보면요. 일단 첫 번째로, 자,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하고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 중에서 누가 더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거였어?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였지? 그치?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 오비탈 얘기를 하면서 1s 오비탈보다 2s 오비탈 싸움의 원리에서 얘가 더 에너지가 크다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두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들의 에너지가 더 커. 그러면 에너지가 더 많으니까 원자에게서 더 멀리까지 갈 수 있겠죠. 그치? 그러니까 당연스럽게 원자핵으로부터 전자가 존재하는 거리가 더 멀어도 괜찮은 거지. 그냥 그런 정도로만 생각해주면 되기 때문에 연결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커져. 어떨수록 주기가 커질수록. 그치? 바깥쪽 껍질로 가기 때문에 얘들은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그냥 단순히 커져서 원자로부터 더 멀리 갈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원자가 커진다라고 그냥 조금 과학적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생각해서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요 족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번 이번에는 우리 리튬하고 나트륨을 비교해 봤으니까 이번엔 리튬하고 베릴륨을 비교해 볼게. 자, 이 둘 중에는 누가 더 클까? 베릴륨이 더 클 것 같아요? 똑같다고 생각해요? 모르겠어요? 찍어봐 그러면. 한 명이 리튬이고 한 명은 똑같다고 했으니까. 베릴륨이었냐? 베릴륨하고 똑같다고 했으니까 리튬 쪽으로? 오케이. 그러면 일단 찍으신 분은 일단 찍었다고 치고 일단 넘어가고, 혹시 그러면 베릴륨이 더 크다고 생각한 이유? 네. 주기가 둘 다 같아서, 그러니까 껍질 수가 같아. 그렇지? 주기는 같아. 그리고 껍질 수가 같은 상황이야. 근데 베릴륨은 2족이고 리튬은 1족이어서. 그러면 그걸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베릴륨은 원자과 전자가 2개이고 리튬은 원자과 전자가 1개인 게 영향을 줄 것이다 정도의 생각으로 보면 되겠네요. 만약에 이거를 지금 여기 내용이랑 연결해 보려고 한다고 치면은 이건 무슨 얘기가 될 거냐면 반발력에 대한 얘기일 겁니다. 만약에 이걸 이제 연결을 해본다고 하면, 화학적으로 연결을 해보면 리튬보다 베릴륨이 클 만한 요소를 요 원자과 전자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보려고 한다면, 리튬은 전자를 1개만 갖고 있으니까 반발력이 어때? 작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2개니까 반발력이 크겠지. 반발력이 크면 간단하게 봤을 때는 지들끼리 밀어내니까 더 멀어져야지. 이렇게만 봐도 되는 거고, 이걸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우리 반발력이라고 하는 건 그냥 생각해봐도 물질을 안정화시키는 에너지예요? 아니면 물질을 안정하지 않게 만드는 에너지예요? 그치?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반발력이라는 힘 자체가 물질을 불안정하게 하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반발력이 작용하면 물질이 가진 에너지가 늘어납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왜? 우리 이미 지난주에 그리고 그 전에도 계속 우리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물질들은 에너지를 적게 가지고 있을수록 어떻다? 안정적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반발력이라고 하는 건 물질을 안정화시키지 않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작용해서 에너지를 크게 만들겠구나 라고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 그러면 얘가 에너지가 더 크면 더 멀리까지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괜찮은 접근이긴 했고, 뭐 반발력이랑 일단 한번 연결을 해봤고, 그렇다고 베릴륨이 크다는 얘기는 아니야 아직. 그럼 같다고 생각하신 이유? 그치? 일단 당장의 껍질수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껍질수 외적인 요소는 딱히 영향을 안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 거죠. 일단 둘 다 좋아요.
일단 우리가 지금 당장 얘기해 본 게 껍질수에 대한 얘기밖에 없으니까 그걸로 접근해서 둘이 같다라고 생각한 것도 좋았고, 그리고 전자수가 더 많으니까 라고 그냥 단순히 접근한 것도 사실 엮어보면 반발력 얘기를 엮어볼 수도 있으니까 그럼 베릴륨이 클 만한 이유가 충분히 되지 않나 싶을 수 있는데 리튬이 더 큽니다. 결론적으로 리튬이 더 커요. 일단 어디서 출발할 거냐면 반발력 있다 얘기는 얘도 내 영향을 되게 크게 줘. 그래서 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되게 많이 하게 될 건데 일단은 지금은 반발력에 대한 생각은 잠깐 빼둡시다. 이건 나중에 요거 뒤에서 한 번에 정리를 하고요. 지금 당장은 반발력에 대한 얘기를 잠깐 빼놓고 나면 얘네들은 반발력은 빼놨으니까 그럼 껍질수는 같아. 그러면 반발력 껍질수 말고 다른 무언가 요소가 또 있단 얘기겠지. 자, 이 무언가 요소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을 하려고 하면 좀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지만 막상 또 듣고 보면 되게 별거 아닌 요소거든요. 자, 리튬은 양성자가 몇 개죠? 3개요. 그럼 리튬 원자 핵의 전하량이 플러스 3인 거 맞아요? 자, 베릴륨은 양성자가 몇 개야? 4개잖아. 그러면 베릴륨 원자 핵의 핵 전하량 몇이야? 4개. 자, 방금 얘기한 이 핵 전하량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핵이 갖고 있는 양성자 수에 의해서 핵이 갖게 되는 전하량일 거거든. 그리고 이거는 항상 플러스를 띌 거예요. 그렇지? 그런데 얘는 플러스 3이고 얘는 플러스 4야. 그러면 전자에 대해서 가해지는 인력은 리튬이 더 강해요? 베릴륨이 더 강해요? 베릴륨이 더 강하지. 근데 인력이라고 하는 게 뭐야? 끌어당기는 힘이지. 그러니까 베릴륨이 전자를 더 세게 끌어당길 거고 실제로 그래서 베릴륨의 전자가 더 가까이 끌려와 있습니다. 리튬보다. 일단 이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해해주면 되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건 아니지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로 오비탈을 잠깐 여기다 끼워놔 볼게. 근데 그렇단 얘기는 리튬의 전자 한 개가 들어있을 ES 오비탈 있잖아요. 얘랑 베릴륨의 전자 2개, 원자가 전자 2개가 들어있을 이 ES 오비탈 2개 들어있는 이 ES 오비탈 있잖아. 그럼 이 1S 오비탈과 이 ES 오비탈, 이 ES와 이 ES, 그러니까 리튬의 ES와 베릴륨의 ES는 크기가 어떻게? 네, 달라요. 실제로 크기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베릴륨의 ES 오비탈이 더 작게 나타나겠지. 단순히 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자가 갖게 되는 에너지도 베릴륨의 ES 오비탈의 에너지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ES 오비탈에 있는 전자라고 에너지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얘네들이 전부 다 ES 오비탈을 갖는 전자들의 에너지가 다 다를 거란 얘기입니다. 심지어 ES 오비탈의 크기도 다 다를 거란 얘기지. 어떨 거란 얘기겠어? 네온 쪽으로 갈수록 ES 오비탈이 작아지겠죠. 그리고 이 네온 쪽으로 갈수록 ES 오비탈의 에너지가 줄어들겠지. 이런 특징을 가져요. 요거는 지금은 한번 생각해 볼 주제이고요. 이따가는 요걸 메인으로 뭔가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일단 당장은 굳이 오비탈까지 꺼내오지 않더라도 원자핵이 더 세니까 결국 중심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가 강해지니까 전자들이 더 끌려오더라라는 얘기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린 족은 어떤 얘기랑 연결해 주게 되냐면 이제 핵 전하량이라는 표현과 연결을 해서 족은 작아질수록 핵 전하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족은 작을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요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겠지. 오케이? 일부러 작아질 때를 기준으로 했어요. 원자 반지름이 커질 때를 기준으로 잡기 위해서. 그럼 주기율표 기준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크겠죠. 그래서 실제로 20번까지 원소 중에 누가 제일 크겠어? 칼륨이 제일 큰 겁니다. 오케이? 일단 이게 이제 우리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되고요. 물론 여기서 더 이야기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리튬이랑 마그네슘을 한번 비교해 본다고 생각해 보자. 자, 일단 리튬은 껍질수가 몇 개예요? 그치? 얘는 껍질수가 2개예요. 근데 핵 전하량이 몇이에요?
그치? 플러스 3입니다. 자, 마그네슘은 껍질수가 몇 개예요? 그치? 껍질수가 3개예요. 근데 핵전화량은 어때요? 플러스 12를 띠겠죠. 자,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보면 껍질수는 분명히 얘가 더 많거든? 근데 핵전화량은 얘가 얘보다 거의 9개나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9만큼이나 더 크단 말이야. 그러면 원래 핵전화량이 커지면 원자반지름이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껍질수가 많아지면 원자반지름이 커져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지금 보면 껍질수만 보면 커져야 맞는 거고 핵전화량만 보면 작아져야 맞는 거네. 그것도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크기 비교를 했을 때 어떻게 되게? 누가 더 크게? 마그네슘이 더 커요.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이 반발력과 연결되는 부분인데 일단 마그네슘이 더 커요. 근데 이 마그네슘이 더 큰 이 이유가 뭐냐면 보면 이제 핵전화량이 플러스 12니까 그리고 핵전화량이 플러스 3이니까 얘가 잡아당긴 힘의 세기가 엄청 강해 보여. 실제로 엄청 강한 거 맞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리튬을 실제로 그려보면 가운데 원자핵은 플러스 3의 전하량을 갖고 있을 거고 여기 우리 첫 번째 껍질이라고 얘기하는 보어 기준으로 우리 K 껍질이라고 불러주기로 했었던 첫 번째 껍질이 전자 2개일 거고요. 그 다음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하나 더 있는 얘가 리튬의 형태일 겁니다. 그렇죠? 마그네슘은 원자핵에 양성자가 12개가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핵전하량이 12일 거고요. 그 다음에 안쪽 껍질에 전자가 2개 있을 거고요. 그 다음 껍질에 아이고야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 다음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 2개 더 있는 이런 형태. 얘가 이제 마그네슘이 되겠지. 그렇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진짜 너무 못생겼다. 젖어 있는 데가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해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결국은 얘가 얘를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가 강하니까 더 얘가 끌려올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자, 얘가 얘를 엄청 세게 잡아당겨. 근데 전자가 그럼 얘가 아무리 세게 잡아당긴다고 한들 무조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전자가 원자핵 쪽으로 다가가는 데에는 방해 요소가 있지. 누가 있어? 그치. 반발력이 있는데 그러니까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들의 반발력이 있겠지.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이제 여기 이 전자라고 해봐. 그러면 내가 저기 원자핵에서 날 잡아당긴다고 해서 가고 있는데 문제는 내 앞에 그러니까 이 원자핵하고 나 사이에 이 전자들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원자핵으로 계속 다가가려고 계속 다가가기만 하면 중간부터는 어떻게 되겠어? 중간에 있는 전자들이 나를 밀어내겠지. 그치? 그러니까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을 거란 말이야. 자, 이걸 아까 얘기했던 에너지랑 좀 연결을 해보면 요 인력이라고 하는 건 아까 반발력의 에너지를 크게 만든다고 했잖아? 그럼 인력은 에너지를 작게 만들지. 그럼 결국은 이 전자에 가해지는 에너지를 이 인력만으로 생각을 해보면 인력이 크니까 에너지가 줄어들어야 맞는 건데 근데 결국 반발력에 의해서 에너지를 또 크게 만드는 요소들도 있다는 거지.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얘보단 얘가 반발력이 클 수밖에 없겠지. 왜? 전체적으로 있는 전자수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 반발력과 인력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얘가 얘보다 에너지가 크게 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얘 이 플러스 3 중에서 이 플러스 3이 얘한테 온전히 도달하진 않고 좀 깎여서 도달할 거란 말이야. 왜? 일단 첫 번째 인력은 거리가 멀어지면 어떻게 돼? 작아지겠죠. 우리 자석도 가까이 놨을 때랑 멀리 놨을 때 중에서 가까이 놓을수록 더 인력이 강하게 작용하잖아. 그러니까 가까이 있을수록 기본적으로 인력이 더 강할 거고 거리 때문에도 이 인력이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단순 인력만 생각하면 이 거리만 생각하면 되겠지만 이제 그 인력을 방해하는 힘인 반발력까지 같이 합쳐놓고 보면 인력을 방해하는 요소 때문에 인력이 사실상 더 약해진다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반발력을 원래 인력과 반발력은 별개의 요소잖아. 그걸 이제 별개의 요소로 놓지 않고 반발력을 같이 넣어서 이 그냥 얘가 인력을 그만큼 깎아먹는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했을 때는 실제로 얘한테 도달하는 인력은 거리와
이 전자 반발력 때문에 그만큼 줄어든 상태로만 도달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 전자와 이 원자핵 사이의 이 힘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전자가 갖게 되는 핵전화량,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전자가 받게 되는 핵전화량과 이 전자가 실질적으로 받는 핵전화량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물론 이쪽이 더 크긴 큰데, 근데 그 인력이 원래는 9가 차이가 나면 실제 도달하는 건 한 1 차이 나는 정도로밖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핵전화량의 차이에 의해서 이 전자들이 받게 되는 핵전화량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핵전화량,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인력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력을 방해하는 반발력도 같이 생각하고요, 거리까지 같이 생각해서 전자가 실질적으로 받게 되는 핵전화량을 우리는 유효 핵전화량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이 전자한테 유효한 만큼의 핵전화량인 거지. 실제로 제가 플러스 3이건 제가 플러스 10이건 관심 없어. 내가 받게 될 것만 생각하는 거지, 전자 입장에서. 그걸 이제 우리가 유효 핵전화량이라고 하는데, 이 유효 핵전화량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반발력입니다. 그래서 이 반발력에 의해서 핵전화량, 유효 핵전화량이 감소되는 효과를 우린 따로 뭐라고 명칭을 붙여놨냐면 가려막기 효과라고 불러요. 왜? 약간 어떤 느낌이니까? 얘랑 얘 사이에서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니까. 그렇죠? 여기까지는 알아야 되는 부분이면, 알아야 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좋은 주제가 또 뭐가 있냐면, 자, 전자 반발력이라고 하는 건 근데 요 안쪽 껍질과 이 전자 사이에도 반발력이 작용할 거고, 당연히 같은 껍질에 있는 전자끼리도 반발할 거거든? 그 중에 누구의 반발력이 더 크게? 이 전자가 받는, 얘한테 받는 반발력이 더 클까요? 얘한테 받는 반발력이 더 클까요? 다른 껍질 한테 받는 반발력이 더 큽니다. 특히나 자기보다 안쪽 껍질에 있는 전자한테 받는 반발력이 훨씬 커요. 이유는? 더 가까우니까? 그럼 전자수가 늘어나면, 만약에 아르곤까지 가면, 그러면 같은 껍질에 있는 애들끼리도 충분히 가까울 수 있잖아. 근데 뭐 일단 접근 자체는 좋은 접근이었고, 가까우니까 뭐 괜찮을 수 있고. 저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지. 저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게 오비탈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 전자에서는 같은 오비탈에 있는 애들끼리 무조건 어떻게 되도록 되어 있어? 스핀 방향이 반대되도록 되어 있지. 그러니까 스핀 방향이 같은 전자끼리 상호작용할 일이 이 껍질 안에선 별로 없어요. 근데 이 껍질과 이 껍질, 서로 다른 껍질이 상호작용할 때는 스핀 방향이 같고 다르고를 나눠놨어, 안 나눠놨어? 안 나눠놨잖아.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이 같은 스핀 방향을 갖는 전자와 상호작용을 하게 될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발력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걸 수치화하면은 0.5랑 0.2 이 정도로 얘기하는 걸로 알거든. 그러니까 요 서로 다른 껍질 간의 가려막기 효과가 0.5 정도로 나타나면, 같은 껍질 안에 있는 전자끼리의 가려막기 효과는 0.2, 0.1 요 정도 나타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요건 생각해볼 주제고요. 알아야만 한다 이런 건 아닌데, 우리가 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해보면서 가면 좋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럼 알아야 될 부분까지만 딱 정리를 해보면,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원자 크기라고 하는 건 원자과 전자까지의 거리를 얘기하게 될 건데, 그 반지름을 얘기하게 될 건데, 어디서부터? 원자 핵에서부터. 그렇죠? 원자 핵에서부터 원자과 전자까지의 거리를 원자 반지름으로 해서 원자 크기를 얘기하게 될 건데, 얘는 껍질 수가 커질수록 커질 거고요. 왜? 껍질 수가 많아진다는 소리 자체가 그냥 상식적으로 커질 테니까. 근데 조금 더 생각하면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많아진다는 뜻이니까 일 거고. 근데 족이 작아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지게 된다 였는데, 이건 왜 그런 거냐? 유효 핵전화량이 작아져서 그런 거다가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유효 핵전하량이라는 건 뭔데? 유효 핵전하량이라고 하는 건 핵전하량에서 실제로 이 전자한테 도달하는 전하량을 따져보는 게 유효 핵전하량이다. 실제로 그걸 우리가 수치화해서 따져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고등학교 단계에선 어려워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그걸 실제로 따져보지는 않고 이걸 진짜 그 전기적으로 측정이 가능하긴 하거든. 전기적으로 측정이 가능은 한데 우리가 그걸 고등학교 단계에서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어느 정도 얘가 깎여서 도달하겠거니 정도는 알면 되는 거지. 근데 그 깎여서가 사실은 반발력 때문인데 우린 이걸 그 내면에 있는 현상은 전자 반발력 때문인 걸 알더라도 그걸 부르는 명칭을 가려막기 효과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놨다. 이 정도가 이제 우리가 알면 되는 내용입니다. 일단 원자 반지름에 대해서. 오케이? 이렇게 됐으면 자, 이 다음에 우리가 얘기해 볼 만한 주제, 또 얘기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아이고야. 잠깐만. 순서를 어떻게 해놨냐, 내가 프린트에. 프린트 순서로 해야 너네 시험 보고 할 때 편하지. 네, 계속 합시다. 네, 그래서 일단 원자 반지름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얘기해 볼 주제가 뭐가 있냐. 이제 유효핵 전하량이라고 하는 애입니다. 는 이미 얘기한 거잖아. 에이, 말고 이온화 에너지라고 한 거지. 얘를 얘기했어야 되는데 헛소리 했네요. 자, 이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거는 일단 글자만 보고 우리 생각을 좀 해봅시다. 뭔 얘기일까? 이온이 될 때 에너지가 되겠죠. 그렇죠? 필요한 에너지 뭐 그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이온이 될 때 에너지 좋은 접근이야. 그러니까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보면 그럼 리튬은 이온이 되면 원래 뭐가 되는 거야? Li 플러스가 되는 거죠. 네, 그쵸? 누군가가 마이너스라고 했는데 좀 깜짝 놀랐어. 아무튼 그 다음에 플루오린은 만약에 이온이 되면 F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뭐 산소 같은 경우는 이온이 되면 O E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만약에 P 인이 이온이 되면 3 마이너스. 물론 P 이온은 볼 일이 없긴 한데 그래도 일단 된다면 이렇게.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를 이온 상태라고 하니까 얘네들이 얘가 될 때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하면 참 좋겠다인데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는 이름을 그대로 해석해보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겠고 실제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건 맞는데, 근데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는 명칭은 이렇게 지어진 건 아니고 얘네 대한 얘가 될 때, 얘가 될 때, 얘가 될 때, 얘가 될 때 얘기가 아니고요. 이온화 에너지는 정확하게 뭐냐면 리튬의 Li 플러스가 될 때 맞거든? 근데 베릴륨은 원래 Be 플러스가 돼야 되는 거잖아, 이온이 된다면. 근데 관심 없어. Be 플러스가 될 때 에너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냥. 붕소는 원래 이온이 되면 안 되지. 이온 잘 안 된다고 얘기했었지. 되면 안 되는 것까지는 아니고 되긴 되는데 잘 안 돼요. 근데 붕소가 이온이 된다고 하더라도 3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관심 없어. 그냥 B 플러스가 될 때까지. 탄소는 얘도 이온이 잘 안 돼. 원래 우리 이온 안 돼서 저기 마이너스, 그냥 마이너스가 아니라 찍. 그러니까 이온 될 일 없음 이렇게 표시해 놨었던 거잖아. 근데 관심 없고 C 플러스가 될 때. 선생님 C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있어요. 어떻게? 사람이 만들면 있어요. 우린 탄소한테서 전자를 억지로 떼낼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에 있는 전자한테 에너지를 억지로 줘서 하나를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만들더라도 이걸 만들었을 때. 질소에도 질소는 원래 N3-가 되는 게 맞는데 관심 없고 그냥 N+. 그러니까 산소도 원래 E-가 돼야 되지만 관심 없고 O+. F도 그냥 플러스. 즉 이온 에너지는 이온이 될 때 에너지라기보다는 정확하게는 전자 한 개를 어떻게 하겠다는 소리야? 그치.
잃을 때. 사람 입장에서 얘기해보면 원자 입장에서는 잃는 거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떼어내는 거지. 그래서 떼어낼 때 에너지. 이게 이온 에너지의 정의입니다. 근데 이게 F가 플러스가 될 때 에너지 구해놔서 저게 어디에 쓸모가 있어요? 저건 이온 에너지 반대로 플로린이 전자를 얻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전자친화도라고 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근데 그건 지금 이제 고등학교 교육과정 자체에서 사라졌거든? 예전에는 있다가. 그래서 아예 여러분들이 화학 전공을 하지 않는 이상 다룰 일이 아예 없는 주제가 될 건데, 이 전자친화도라고 하는 건. 근데 그 전자친화도를 따질 때 결국 이온 에너지를 따져보는 게 그대로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전자를 떼어낼 때를 기준으로 다 계산해놓고 측정해놓고 생각을 해두면 전자를 붙일 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 비슷하게 적용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일단 우린 떼어낼 때인 이온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 둔 거야. 생각해 두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요 이온 에너지라고 하는 건 그냥 전자 한 개 떼어낼 때 에너지인데, 여기서 요 사이에 들어갈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아까 계속 필요한이라고 말씀하시긴 했고, 그리고 저도 그냥 필요한이라는 얘기를 조금씩 넣긴 했는데, 우리 생각을 해보면 얘는 방출하는 에너지가 될까요? 아니면 흡수하는 에너지가 될까요? 방출? 흡수? 이 방출 흡수는 원자 입장에서를 얘기하는 거겠지? 원자의 그 전자 입장에서. 이 전자는 원자부터 떨어져 나올 때 에너지를 흡수할까요? 방출할까요? 흡수해야 되겠지? 그치? 왜? 결국 원자핵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소리는 그냥 단순히 좀 멀어지기만 해도 에너지가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완전히 그럼 자유로워지려면 에너지가 엄청 많아야 되는 거겠지. 그렇죠? 우리가 심지어 그런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그 전자가 원자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을 때를 N은 무한대. 그러니까 보호 원자 모형 기준으로 무한대 번째 껍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전자가 무한대 번째 껍질에 갔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라고 하는 게 됩니다. 근데 뭐 요거까지는 그냥 참고 사항이고요. 너네 혹시 물리에서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너네 혹시 이거 마이너스 n제곱분의 k 이거 물리에서 했니? 아직 안 했나? 이게 실제로 이게 예전에는 화학에도 있었던 건데, 이게 뭐냐면 그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이렇게 얘기하잖아, 보호 원자 모형. 근데 이 껍질들은 그 껍질에 있는 전자들을 갖게 되는 에너지들이 있어요. K가 1312. 네. 예. 그래서 요 껍질들이 갖게 되는 전자들의 에너지가 있는데, 요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1312,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4분의 1312, 세 번째 껍질에 있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9분의 1312,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네 번째 껍질에 있는 애는 뭐겠어? 16분의 1312가 되겠지.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바깥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확실히 어떻게 되는 게 보여? 줄어드는 게? 아니, 늘어나는 게 보이지. 숫자는 작아지는 게 맞는데 마이너스니까. 근데 이게 왜 마이너스로 되어 있냐면, 이거는 어디를 기준으로 해놨냐? 무한대 껍질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완전 자유로운 전자와 비교해서 해놓은 겁니다. 완전 자유로운 전자랑 이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랑 비교하면 1312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지. 그러면 완전 자유로운 상태의 전자는 에너지가 몇인 거냐? 0인 거야. 왜? 얘를 기준으로 잡아놨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당연히 아직 안 배웠겠지만 혹시 수학 선행을 했다면 알 수도 있는 부분인데, 리미트라는 개념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데, 이거 수학적인 개념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무한대가 뭔지 아십니까?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볼 수도 있긴 있겠죠. 원래 이제 무한대라고 하는 건 숫자가 아니라 개념이거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 맞아. 뭐야? 정말 그냥 무한히 커진다라는 뜻이지. 끝을 몰라. 그냥 계속 커져. 이런 걸 무한대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숫자보다도 더 커. 그냥 무한대는. 그냥 진짜 무한의 개념. 끝까지. 그래서 계속 커지는 무한의 개념이 되는 건데, 우리가 분수에서 분모가 무한히 커지면 결국 그 숫자는 무한히 작아지겠지. 그럼 숫자가 무한히 작아지면 결국 어떻게 되게?
0에 가까워지겠죠. 사실상 우린 그래서 그걸 0으로 보는 개념이 있거든요. 수학에서. 이걸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거는 얘기가 나온 김에 한번 설명해 드리는 거지. 화학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긴 합니다. 이건. 그래서 우리가 요 무한대 껍질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식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얘 에너지 기준을 0으로 잡아놓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놨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냥 요거는 이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얘기를 해봤고요. 아무튼 그럼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알면 되는 데까지 빼고 다시 지어보면 우리가 알면 되는 건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전자 한 개 떼어낼 때 에너지를 흡수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그냥 알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게 될 건데 근데 이제 이걸 설명을 할 때 이 무한대 껍질을 기준으로 잡아놓고 설명하는 게 되게 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바깥쪽 여기가 자유로운 전자들의 이 위치야. 그러니까 전자를 여기까지 내보내면 자유로워져 라고 하는 기준 이렇게 둡시다. 그걸 이제 방금 전에 설명한 거랑 같이 엮어보면 N은 무한대 이렇게 표현은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온화 에너지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이온화 에너지는 어떨수록 커지게?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걸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떠올릴 법한 거. 그러니까 무한대로 갈수록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커지는 건 맞아. 근데 자 이온 에너지라고 하는 건 여기 있는 지금 저 원자들 있잖아. 원자들을 갖다 놓고 얘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와야 돼. 근데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올 때는 당연히 어떤 애가 떨어져 나올 거냐면 이미 갖고 있는 에너지가 제일 많았던 애부터 떨어져 나올 겁니다. 그치? 얘는 에너지가 더 많고 얘는 에너지가 더 적게 갖고 있는데 얘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올 거라면 얘가 떨어져 나올 이유가 없잖아. 더 많이 갖고 있는 애가 떨어져 나오지. 그렇죠? 그래서 얘 많이 갖고 있는 애가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결국에 이 기준점은 이렇게 N은 무한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에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어떨수록 이온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가 커질수록 이온 에너지는 작아지게 되는 거겠지. 그치? 왜? 전자가 이미 갖고 있는 에너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한대까지 가기 위해서 채워야 되는 양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러면 결국에 원자 반지름이 커질수록 이온 에너지는 작아지겠지.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그러니까 원자핵으로부터 전자가 멀리 간다는 소리인데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는 소리가 그럼 결국은 원자핵으로부터 전자가 멀다는 소리는 그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어떨 거란 얘기? 많을 거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야? 이온 에너지는 줄어드는 거겠죠.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1로 갈수록 커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온화 에너지는 커질수록 전자가 떨어지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왜?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오케이? 결국 이거 무슨 얘기냐? 금속성, 비금속성이랑 연결되는 얘기죠. 우리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크고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컸잖아. 비금속성은 전자를 얻으려고 하는 성질, 금속성은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성질. 왼쪽 아래로 갈수록 금속성이 커,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성질이 강해. 근데 왜? 이온 에너지가 작으니까 전자를 그만큼 쉽게 잃는 거야. 반대로 오른쪽 위로 갈수록 비금속성이 커, 금속성이 작아. 그러면 전자를 잃으려고 하는 성질은 작고 얻으려고 하는 성질이 커지잖아. 얘네들은 왜? 이온 에너지가 그만큼 크니까 잃긴 쉽지가 않은 거지. 그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일단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냥 단순히 원자 반지름이 커질수록 이온 에너지가 작아진다 이렇게 정리하지 말고 일단 이거를 또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보면요. 아니 이것도 커질 조건으로 적어봅시다. 이온 에너지가 커질 조건을 보면 얘는 어떻게 돼야 된다? 주기가
작아질수록 족은 커질수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디테일하게 나눠보면 결국은 족이 커지면 가운데서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 강해지는 거지. 우리 방금 위에 얘기한 것처럼 족이 커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유효핵 전하량이 커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유효핵 전하량이 커지니까 그냥 그 자체로 가운데서 잡아당기고 있는 힘이 세니까 우리가 그걸 떼어내려면 그만큼 힘들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고. 주기로 얘기를 해보면 주기가 작아질수록 우리 주기가 커질수록 전자 에너지가 많아진다고 했었으니까 주기는 작아질수록 전자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전자가 에너지가 그만큼 줄어들면 우리가 줘야 될 에너지가 그만큼 늘어나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일단 됐습니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온 에너지랑 원자 반지름,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은 커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이온 에너지는 커지고. 오케이? 그리고 이온 에너지 얘기할 때는 원래 우리 비금속성 얘기할 때는 18쪽은 빼고 얘기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비금속성이 제일 큰 게 누구였어? 이 중에 플로린이 제일 크다 얘기를 했었죠. 왜? 얘네들은 애초에 전자를 잃거나 얻을 일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근데 이온화 에너지 얘기할 땐 18쪽을 집어넣고 얘기를 합니다. 왜? 어차피 우리가 억지로 떼는 거라서. 얘네는 전자 잃거나 얻지 않잖아요. 맞긴 한데 그건 얘네들도 마찬가지야. 얘네들은 전자를 얻기만 하지 잃는 애들 아니란 말이야 원래. 그러니까 얘네들처럼 전자를 잃는 애들이 잃지 않는 애들도 그냥 이온 에너지 얘기를 할 때 집어넣어서 얘기를 하니까 18쪽도 못 집어넣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래서 우리 이온 에너지 얘기할 때는 얘는 18쪽을 포함해서 얘기하게 된다. 모두 마찬가지 얘도 18쪽을 포함해서 얘기하게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얘기를 하다 보면 결국 비금속성을 제외하고는 18쪽을 빼고 얘기하는 게 별로 없어요. 일단 됩니까? 자, 그래서 이게 이온 에너지라고 하는 것과 원자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가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좀 봐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원자 반지름에 딸려있는 디테일, 그러니까 좀 자세한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원자 반지름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추가 부분이 뭐가 있냐면 우리 아까 좀 비교를 해봤다시피 일단 리튬이랑 나트륨 중엔 나트륨이 클 거라고 생각했었죠. 맞았고. 그리고 리튬이랑 베릴륨 중엔 리튬이 더 큰 걸 얘기를 해봤어요. 그쵸? 그리고 리튬이랑 마그네슘을 비교하면 마그네슘이 더 컸었어. 왜? 얘가 껍질수가 더 많은데 핵전하량도 더 크지만 실제로 유핵전하량까지 다 따져보면 결국 얘가 더 크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원자 반지름을 따져줄 때 항상 주기를 좀 우선으로 봐주면 좋아요. 자, 그렇게 되는데 이 디테일 중에 뭐가 있냐면 근데 여기 한 인 정도부터 여기 얘네들 있잖아. 여기 3주기에서 이 뒤쪽 사실 규소부터도 마찬가지거든. 알루미늄 다음부터라고 보면 될 건데 이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얘네들은 리튬보다 작아요. 결국엔 껍질수가 많아도 핵전하량이 너무 커서 그냥 리튬보다 더 작아집니다. 그냥 이건 뭐야? 그냥 특징이야. 그냥 그렇게 생겨 먹었어.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상 뭐야?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 암기적인 영역에 가깝죠. 그치? 그래서 그냥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얘네들이 리튬보다 작아.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항상 주기가 크면 더 크다라고 판단해 줄 건데 그냥 예외로서 저것만 따로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규소 이후부터는 리튬보다 작더라. 이것만 따로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게 이제 원자 반지름에 대한 디테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 반지름에서 파생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누구냐? 이제 이온 반지름입니다.
그러니까 원자 반지름이 원자 크기였고, 그래서 얘는 그 원자가 가진 원자에게서 그 원자의 가장 바깥쪽 전작, 원자과 전자까지의 거리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얘는 뭐겠어? 그치? 이온의 크기면서 이온의 원자에게서 이온의 가장 바깥쪽 전자까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걸 거거든요. 그래서 이온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일단 그냥 이온 크기고, 따지는 방법 자체는, 따져야 될 이론 자체는 원자 반지름과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자, 이온도 결국은 껍질 수가 많아질수록 크겠어, 작겠어? 크겠죠. 핵전화량이 클수록 이온 반지름 크겠어, 작겠어? 작아지겠죠. 이렇게 따지는 건 똑같거든? 다만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뭐가 있냐? 이런 원소들은 이온이 될 때 전자수가 변하는 거지. 그리고 이 전자수가 변하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껍질수가 변하는 경우도 생기지. 그래서 그걸 생각해 줘야 된다는 게 이온 반지름에 추가되는 포인트인 거죠.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자, 산소 원자랑 그냥, 그러니까 어디다가 할까요? 여기 공간이 있네요. 이것도 지우고 이제 그냥. 자, 산소 원자랑 플로린 원자의 반지름 크기를 비교한다 그러면 누가 더 커? 산소가 더 크겠죠. 그리고 산소 그럼 이온하고 플로린 이온의 반지름 크기를 비교한다 그러면 누가 더 커? 플로린? 산소? 여전히 산소가 더 커요. 왜? 자, 따지는 건 같은 방법으로 따지는 거라고 했죠. 이 주기적으로 따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액 전하량과 껍질수로 따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둘은 껍질수가 어때? 같아요, 결국. 이때도 둘의 껍질수는 같아. 껍질이 두 개야. 그리고 이때는 얘가 전자를 두 개를 얻었고 얘는 한 개를 얻었지만 그래도 결국 얘네 둘 다 껍질수가 두 개로 같지. 그러니까 껍질수 같은 상태에서 핵전하량 어때? 이때도 핵전하량 플러스 8, 얘는 플러스 9. 얘도 플러스 8, 얘도 플러스 9. 한마디로 핵전하량과 껍질수만 따져보면 결국에 뭐야? 어차피 변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산소 원자가 플로린 원자보다 크다면 산소 이온은 플로린 이온보다 당연히 클 겁니다. 자, 근데 플로린 원자랑 나트륨 원자의 크기를 비교해 봅시다. 누가 더 클까? 네, 나트륨이 더 큽니다. 왜? 우리 아까 여기 빨간색으로 쳐서 저기 따로 예외로 빼놓은 상황이 아니라면 그냥 주기가 크면 그냥 크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트륨은 3주기, 플로린은 2주기. 그러니까 플로린 껍질 2개, 나트륨은 껍질 3개. 심지어 나트륨은 뭐야? 끽해봐야 양성자수, 그러니까 핵전하량 플러스 11에다가 껍질이 3개인 거고, 플로린은 핵전하량이 플러스 9나 되면서 껍질이 2개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핵전하량 차이는 얼마 나지도 않는데 껍질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굳이 뭐 막 이것저것 안 따져봐도 얘가 더 크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 볼 만 하죠. 그러니까 나트륨이 플로린보다 큰 거는 맞는데 이번에 플로린 이온하고 나트륨 이온의 크기를 비교하면 어때요? 플로린이 더 크겠지. 왜? 나트륨은 이온이 되면서 전자 껍질이 하나 줄어드니까. 맞죠? 전자를 하나 버리게 되면서 나트륨이라고 하는 건 껍질수가 2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껍질수 같아진 상태면 결국 핵전하량이 얘가 더 작으니까 크긴 얘가 더 크겠죠. 근데 실제로 우리 방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보면은 파란색으로 할까요? 실제로 이제 방금 얘기하던 걸 보면요. 결국 이 질소, 산소, 플로린하고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은 이온이 됐을 때 전자수가 다 같죠. 그러니까 껍질수도 어떻게 했어? 다 같겠지. 그래서 이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 이온들의 크기를 비교할 때 뭐만 가지고 비교하면 되겠어? 그치. 핵전하량만 비교하면 되는 거지. 유핵전하량만 비교하면 되겠지. 그쵸. 우리가 이런 관계에 놓여져 있는 이온을 뭐라고 부르냐? 등전자 이온이라고 불러요.
왜? 등전자 무슨 뜻이야? 전자수가 같은 거지. 그리고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네모친 얘네들은 누구와 전자수가 같은 거야 결국? 네온 원자와 전자수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색으로 또 해보면 자, 칼륨, 칼슘하고 등전자 이온 관계에 놓이게 될 거는 얘네들이겠죠. 그리고 지금 이 주황색으로 네모친 애는 누구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돼요?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겠지. 그럼 결국 이 주황색들로 표시한 애들끼리 비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만 가지고 비교하면 되겠어? 핵전화량만 비교하면 되겠죠. 이온 반지름을 따진다고 했어요. 근데 파란색과 주황색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크겠어? 주황색이 더 크겠지. 왜? 껍질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는 게 우리가 이온 반지름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좋죠?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이온 반지름이라고 하는 건 그냥 원자 반지름 따지듯이 하면 되는데 단순히 주기와 족에 갇혀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원자 반지름의 근본적인 이론인 껍질수와 유효액 전화량, 핵전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냥 따져주면 되는 게 이온 반지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생각하면 되고 이 등전자 이온 관계에 놓여져 있는 이 등전자 이온이라는 표현은 결국 전자수가 같아지는 이온을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등전자 이온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비금속 같은 경우는 같은 주기의 18쪽, 금속들은 그 전 주기의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겠죠. 이온이 되면서. 그치? 그게 결국 옥텟 규칙을 만족한 상태니까요. 자, 여기까지는 그럼 이론적으로는 여기서 크게 얘기할 게 없었으니까 됐어. 자, 그럼 여기서 이온 반지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어차피 이론상 따지는 방법은 똑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러면 여러분이 리튬 원자하고 리튬 이온의 크기를 비교한다고 합니다. 리튬의 원자 반지름과 리튬의 이온 반지름을 비교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그치? 리튬 원자가 더 크겠죠. 그리고 이건 모든 금속들은 다 똑같겠지. 그래서 모든 금속들은 원자 반지름이 이온 반지름보다 커요. 좋다 이거야. 자, 그러면 플루오린하고 플루오린 이온의 크기 비교는 어떻게 될까요? 플루오린 이온이 더 커요. 왜? 짱인데? 맞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뭐냐면 사실은 자, 일단 이거를 완벽하게 설명을 해내셨지만 일단 우리 과정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원래 우리가 배운 걸로만 따진다고 해봐. 그러면 플루오린하고 플루오린 전자 사이에 껍질수 차이 있어 없어? 없지. 핵전화량 차이 있어 없어? 없거든? 근데 사실 핵전화량 차이가 없는 건 맞는데 유핵전화량 차이가 없진 않습니다. 저 둘은 유핵전화량 차이를 가져요. 왜? 전자수가 F-쪽이 더 많거든. 전자수가 더 많으면 아까 뭐라 그랬어? 가려막기 효과라는 게 나타난다. 전자 반발력이라고 하는 게 생겨서 이쪽이 얘보다 반발력이 더 크기 때문에 얘의 유효핵 전화량은 실제로 얘의 유효핵 전화량보다 어떻겠어? 작은 거지. 얘의 유효핵 전화량이 더 큰 거지. 그래서 크기가 얘가 더 커지는 거야.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접근하면 이렇게 되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얘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7개 들어있었으면 되는 거고 얘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전자가 8개 들어있어야 되잖아. 가장 단순한 형태로 접근하면 결국 이게 무슨 얘기야?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이렇게 삥 둘러서 앉는데 6명이 앉아있을 때보다 7명이 7명이 둘러 앉았을 때보다 한 명이 더 껴서 8명이 둘러 앉으려면 원을 어떻게 해야 돼?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게만 생각해도 커질 거라고 하는 건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근데 그걸 근본적인 이론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전자가 늘어나면 전자 반발력이 커지기 때문에 커진다. 이게 한 번 고민한 약간 1차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고요. 거기서 한 번 더 고민해 보면 결국 반발력이 커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따져본 것 중에서 이 유효액 전하량이 더
작아질 거란 얘기니까. 그래서 반지름이 커지는 결과를 만들겠구나 라고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모든 비금속은 결과적으로 원자 반지름보다 이온 반지름이 크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처음 보는 물질을 만났을 때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의 크기를 비교를 해서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판단해 볼 수도 있는 거지. 사실 그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죠. 이온 전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따져보면 더 알기 쉽긴 한데 그래도 이런 식으로 따지는 방법도 그냥 있다 정도의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할 얘기가 뭐가 될 거냐면 이제 요 원자 반지름과 관련된 얘기는 완전히 다 끝났고 그럼 이제 이온화 에너지 쪽에도 마찬가지로 디테일 그러니까 좀 추가적으로 해야 될 얘기들이 있는데요. 자, 이온화 에너지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 아래로 갈수록 작아져.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가 커진다는 소리는 전자가 그만큼 떨어지기가 힘들다는 얘기야 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온화 에너지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에 원자 번호, X축이 원자 번호야. 우리 여러분들이 나중에 도표 해석이라고 하죠. 그래프 해석. 우리가 그래프 해석을 잘 하려면 그래프를 봤을 때 가장 먼저 뭐부터 확인을 해야 되냐? X축과 Y축이 뭔지부터 항상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 확인 안 하면 그만큼 실수할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그래프 해석을 완벽하게 하려면 X축이 뭐고 Y축이 뭘 뜻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얘는 원자 번호가 되겠고 Y축은 이온화 에너지가 돼요. 그래서 일단 제일 처음에 여기 수소부터 그냥 쭉 해보면 여기 수소가 있으면 수소보다 헬륨은 크겠죠? 그치? 그리고 헬륨에서 리튬으로 갈 때 어떻게 될 거냐면 확 하고 줄어들 겁니다. 이렇게. 그쵸? 헬륨에서 리튬 이렇게 가니까. 그 다음에 리튬 다음에 베릴륨 갈 때 또 커져요.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본 대로 따지면 리튬, 베릴륨 다음에 풍소 갈 때도 이제 커지면 되겠죠. 이렇게 옆으로. 근데 실제 그래프를 보면 베릴륨보다 좀 작아집니다. 일단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붕소에서 그 다음 탄소 갈 때는 어떻게 되냐?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시 커집니다. 그리고 탄소에서 질소 갈 때도 다시 커져요. 근데 질소에서 산소 갈 때도 이대로 따지면 계속 커져야 맞는데 질소에서 산소 갈 때도 마찬가지로 작아집니다. 그 다음 산소에서 플루오린 갈 때 정상적으로 커지고 플루오린에서 네온 갈 때 정상적으로 커져요. 그리고 다음 나트륨 넘어갈 때 다시 쭉 줄어드는 형태. 실제로 따져보면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그러니까 어디? 여기랑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이제 저 갑자기 줄어드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저 주기율표 기준으로는 그냥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 에너지가 커진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따지면 설명이 안 되는 저 족이 커졌지만 이온 에너지가 작아진 저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선 보헤 원자모형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아예 없어요. 왜? 보헤 원자모형 가지고는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한 걸로 얘기하는 게 끝인데 그러면 저런 예외는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아까 우리 따져본 대로 껍질이 적을수록 그리고 핵전하나가 클수록 유핵전하량이 클수록 이온 에너지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렇게 따져보면 질소랑 산소와 베릴륨과 붕소의 차이는 설명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은 뭐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거냐,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이제 쟤네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오비탈에 대한 내용이 꼭 필요해요.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한데 자, 베릴륨 오비탈 전자 배치하면 1s 2개, 2s 2개 이렇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베릴륨은 4번이고요. 그럼 전자가 4개니까 1s에 2개 들어있고 2s에 2개 들어있는 거야. 그럼 얘는 전자가 떨어질 때 에너지가 제일 많은 전자가 떨어진다고 했지. 그럼 전자가 어디서 떨어지겠어? 그렇죠? 2s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오겠지.
근데 붕소 오비탈 전자 배치를 해보면 1s 2개, 2s 2개에다가 2p 1개 이렇게 되겠지. 근데 붕소는 그러니까 5번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얘는 전자가 누가 떨어져? 2p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떨어지겠지. 에너지가 제일 많은 전자라고 하면 ES보다 EP가 에너지가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방금 이미 얘기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E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보다 E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가 더 에너지가 커요, 원래. 근데 우리 아까 전자를 떼어내면 어떻게 하는 거라 그랬어? 전자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많을수록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은 핵전자량 차이, 봐봐, 껍질 차이 아예 없고 핵전자량 차이도 하나밖에 안 나잖아?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다른 거에 영향이 워낙 적다 보니까 S오비탈과 P오비탈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서 요 ES오비탈, EP오비탈 사이의 에너지 차이 때문에 오히려 이온 에너지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걸 위치적으로 오비탈이랑 보어 원자 모형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아까 우리가 N은 무한대라고 하는 기준점을 여기다 잡아놨을 때 붕소의 ES 오비탈의 위치가 한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 딱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 베릴륨의 ES 오비탈의 위치는 이거보다 살짝 낮을 거란 말이야. 좀 그치? 원자에게 더 가까울 거라는 얘기지. 그리고 이 ES보다 EP가 좀 더 클 거란 얘기지. 그래서 이 EP 오비탈은 얘보다 조금 더 커서 얘가 채워줘야 되는 부분보다 얘가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 그만큼 더 줄어드는 거지. 이렇게까지 설명 안 해도 이걸로만 해도 알아듣겠는데요. 뭐 그냥 맞아요. 좋아요. 근데 왜 그럼 붕소에서 탄소 갈 때 다시 그냥 멀쩡하게 커지는지에 대한 얘기죠. 왜냐? 결과적으로 탄소를 가잖아? 그럼 얘는 1s 2개, 2s 2개, 2p 2개. 이번에는 붕소랑 탄소 비교해봐. 얘도 p 오비탈에서 떼고 얘도 p 오비탈에서 떼지. 그럼 이미 이제 오비탈에 의한 차이는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원래 우리 따지던 것 중에서는 핵전해량 가지고 그냥 비교하면 되는 거겠지. 얘는 또. 그리고 이걸 이 이론으로 다시 설명을 해보면 실제로 탄소의 EP 오비탈은 붕소의 ES 오비탈보다 에너지가 적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죠? 뭐 핵전량이 커지면 그만큼 오비탈의 에너지, 그러니까 오비탈이 작아진다고. 그래서 이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들의 에너지도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 오케이? 여기는 지금 이 설명은 생각해보고 볼 수 있으면 좋은 주제고 사실 이렇게까지 이해를 못해도 상관없으니까 방금 여기에 설명하는 형태로만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얘랑 얘는 핵전하량 차이가 1 나는 거에 비해서 오비탈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오비탈의 차이를 우선으로 해서 에너지가 작아지더라. 여기랑 여기는 오비탈의 차이가 다시 없어졌으니까 이땐 다시 그냥 핵전하량 차이로 탄소가 더 큰 이온 에너지를 갖게 되더라. 이해돼요? 그래서 우린 요 부분을 이제 우리가 글로 적어보면 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때문이다. 혹은 오비탈의 에너지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준위란 표현이 나왔으니까 준위라는 표현을 따로 잠깐 설명을 해보면 준위는 우리가 지금 에너지를 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해보잖아요. 이걸 그냥 준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실제 위치가 아니라 에너지를 기준으로 한 위치를 눈으로 보이게 표시를 해놓는 걸 준위라고 해요. 뭐 별건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상대적인 에너지의 양 이런 개념이거든. 근데 에너지 준위라고 적혀 있지만 준위 표현 떼고 에너지라고 알아들으셔도 아무 상관없을 겁니다. 어차피. 일단 그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질소랑 산소는 분명히 오비탈 차이가 없을 텐데 보면은 질소는 1s 2개, 2s 2개, 2p 3개의 전자를 가질 겁니다. 왜? 얘가 8번이니까요. 이게 주기율표를 그림으로 머리에 기억해두면 되게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요. 얘가 1족, 2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이잖아요. 그러면 2주기 애들한테는
얘네들의 족에다가 족에 당연히 앞에 건 떼고 얘네들 족에다가 2를 더하면 그게 원자 번호죠. 그리고 3주기 애들은 그냥 족이 곧 원자 번호입니다. 염소 몇 번? 17번. 앞에서부터 세보면 17번. 왜? 이미 여기서 딱 10이 끝나거든. 여기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아무튼 뭐 이거는 그냥 부차적인 얘기고. 아무튼 질소는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산소 얘기를 해보면 산소는 1s 2개, 2s 2개, 2p 4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얘에서 전자가 떨어질 거고 얘도 에너지를 주면 얘에서 전자가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 앞에서 얘기한 걸로 따지면 자 얘로 따져봐도 같은 오비탈에서 전자를 뗄 거니까 뭐야? 핵전화량만 가지고 따지면 되는 거죠. 근데 핵전화량 따져보면 산소가 더 크잖아. 그럼 이온 에너지가 더 커야 맞는 거 아닌가? 일단 그렇게 될 거고 여기까지 갖고 와서 따져봐도 산소의 2p 오비탈은 질소의 2p 오비탈보다 에너지가 작아요. 왜? 원자 번호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p 오비탈 자체가 계속 내려올 거잖아 밑으로. 그러니까 이 2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가 갖게 되는 에너지가 더 작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해서 그냥 단순히 우리 여태까지 다뤄본 거 얘기로 다 적용을 다시 해봐도 이 둘의 차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니까 그럼 뭐 다른 게 추가로 필요하겠죠. 그럼 다른 걸 추가로 하기 위해서 이 질소하고 산소의 이 p오비탈의 전자 배치 쪽을 보면요. 질소는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되겠지. 근데 산소는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 이런 식으로 돼 있겠지. 요거 하나는 여기 들어있든 여기 들어있든 아무 상관없죠. 은투 규칙에 의해서 얘는 이렇게 세 개 다 각각 들어있어야 되지만 얘는 세 개 각각 들어있은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같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질소한테 에너지를 가해서 전자를 떼어내려고 하잖아. 그럼 이 셋 중에 아무나 그 에너지를 흡수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산소한테 에너지를 가해서 전자가 튀어나오게 하잖아. 그럼 무조건 이 오비탈에 있는 전자가 튀어나옵니다. 왜? 지금 요 오비탈들에 비해서 지금 이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들은 서로 반발력이 조금 더 강할 거예요. 한 오비탈 안에 전자가 2개가 들어있으니까 얘네들은 이미 반발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뭐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집에 이제 방이 3개야. 그래서 방이 3개인데 여러분들이 형제가 2명 더 있어서 이제 3남매, 뭐 3자매, 뭐 3형제 이렇게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셋이서 방이 3개 있는데 3명이야. 그러면 굳이 부모님 방 따로 있다고 치고 방이 3개 있는데 자식들이 쓸 수 있는 방이 3개 있는데 3명이면 방을 굳이 같이 쓰려고 해 안 해? 안 하겠지. 그래서 한 방씩 쓸 거란 말이야. 근데 부모님 방 빼고 방을 나누려고 했는데 자식이 4명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적어도 2명은 한 방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한 명이 나올 기회가 생긴다면 당연히 어디에 있는 애들이 나오려고 하겠어. 2명 있는 방에서 나오려고 하겠지. 그런 식으로만 접근해봐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얘네들보다 전자를 떼기가 더 수월한 상태가 되는데, 자, 이것도 더 깊게 들어가서 한번 생각을 조금 해봅시다. 우리 아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지웠네요. 반발력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를 어떻게 하는 힘이라고? 그치? 반발력은 불안정하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크게 만드는 힘이라고 했죠. 그러면 얘네들에 비해서 이 안에 들어있는 전자들은 반발력이 강하지. 그럼 실제로 얘네들이 다 같은 오비탈이라고 보이긴 하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전자들은 이 전자들에 비해서 에너지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채워줘야 되는 부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지. 오케이? 까지 해서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요 이유에 대한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 정리는 그래도 여기 주기율표에다 해놓고 가보면요. 근데 결국 여기서 S오비탈 끝나고 얘가 P오비탈에 전자가 들어있는 거랑, 그리고 얘가 P오비탈에 3개 나눠서 들어가 있다가 얘가 P오비탈 4개 들어가 있는 건 사실
다음 주기에서도 똑같이 또 나타날 문제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저기 그려놓은 베릴륨과 붕소, 질소와 산소에서 일어나는 차이가 아니라 2족과 13족, 15족과 16족 자체에서 항상 늘 나타나는 역전입니다. 역전 현상이에요. 무슨 얘기? 마그네슘, 알루미늄 쪽에서도 마그네슘이 더 크고 인과 황에서도 인이 더 클 거란 얘기인 거지. 이해되십니까? 하면 여기까지가 네. 오늘 우리가 하려는 내용이 끝이 되겠고 혹시 아까 하려던 얘기 뭐였어? 어? 아 이해했어?